북극 한기가 몰고 온 세민 한파가 오늘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고 원청업체 책임과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1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미사일 의지도 개발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세모녀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서 해외에서 고급 물건을 산 뒤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세밋 한파가 절정입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출근길 추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갈 때 집에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어야겠네요. 네, 오늘 아침 북극 한파의 기세가 확연히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가장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는 건 물론이고요. 장갑과 핫팩 등 다양한 방한 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와 강원 지역의 기온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1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강원도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3.6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관령이 영하 19.2도, 파주 영하 17도, 대구 영하 8.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더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0도, 대전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오겠고요. 호남 내륙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태안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용균법이 진통 끝에 어젯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 법률안 폐하는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어오던 핵심 쟁점은 책임 범위와 처벌 조항입니다.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는 원내 실무단이 모여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야 단판을 지었습니다. 두 개 쟁점 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3당 정책위 의장님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지정에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높였습니다. 하청업체만을 아무리 처벌하고 그것을 강화를 해도 산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급인, 그러니까 원청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수은이나 납 같은 위험물질을 작업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추진하려던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일부 후퇴한 점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 뭐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야가 일주일 넘게 격론을 벌였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산업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오는 31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김용균법의 처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습니다. 핵심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 등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국회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파렴치한 범법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린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범법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폭로에 기초해서 국회를 어떤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 오는 31일 운영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운영위 소집과 현안 처리의 연계를 시사한 야당의 압박을 푼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내 통과를 위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 오는 31일에 열릴 운영위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연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의 조직적인 사찰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의혹을 완전히 털고 정권 도덕성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운영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연말 연초 전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적위원 1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에 반대하며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도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산하기관 일부 임원들이 실제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감사 후에 사퇴 요구를 받거나 지인을 통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환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감사관실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문건에 나오는 임원은 8개 산하기관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퇴직 임원은 지난 1월 일괄 사표 제출 요청이 있어서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환경부 출신들이 먼저 사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환경부에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했고 감사관이 사표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하고 감사관이 사표를 써주는 게 좀 좋겠다고 그래. 그때 써줬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산하기관의 한 퇴직 임원은 종교계 인사를 통해 사표 제출 종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 인사에게 사표를 종용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표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보냈을 테니 얘 사표 받아라. 그게 말이 돼요?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지. 그랬더니 뭐 정권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니 정권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 전화 끊었죠. 환경부는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문건을 작성했을 뿐 사퇴를 압박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건넸지만 장 차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문건을 작성한 적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산하기관 임원의 거취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장 차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겐 해임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 비위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감찰 결과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데 확정되면 3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 수사관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첩보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인인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정보 제공자 등에게서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맡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직접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사업가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되도록 도와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최 씨가 연루된 뇌물사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한 달 내로 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인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해임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바로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감찰 결과가 사회 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남은 징계 절차와 검찰 수사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함께 징계를 요청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3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징계인 견책을 요청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검 감찰 결과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청와대로 파견을 가기 위해 자신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인사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건설업자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자신의 근무 경력과 함께 홍보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최 씨에게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인사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씨의 청탁이 청와대 채용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기대하고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김용균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한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밀고 당기는 여야 협상 끝에 겨우 본회의가 열렸지만 곳곳에 빈자리가 널렸습니다. 빈자리의 주인 가운데 일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고장나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은 오후 6시 45분. 김 전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장 대신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 다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 전에도 연기가 됐으니까 5시로 연기되고 또 5시간 연기되고 한 거를 뭐 굳이 취소 여부에는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출마하시면 되죠. 베트남 정당 관계자와의 회동, 곧 문을 열 예정인 다낭 무역관 방문,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이 방문 목적입니다. 본회의까지 빠질 정도로 시급한 일정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YTN 취재 결과 다낭 무역관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라 이게 그 사무실 번호도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전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결정할 투표가 진행되는 사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요. 돌아오는 표도. 아, 원래 일정보다 빨리 들어오시려고? 네, 또 운영위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출발하지 않은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또 일부는 하루 뒤 후발대로 다낭에 합류합니다. 대부분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이 쓰였는데 한국당과 국회 관계자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영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본으로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떠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계식 타워 주차장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상가 건물 2층 창문으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4층 입주자 한 명은 불길이 올라오기 전에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상가주택에 불이 난 것은 어젯밤 7시 20분쯤. 긴급 출동한 소방대가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의 모형 작업장에 설치된 레이저 조각기의 오작동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10여 명이 주택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 물을 뿌리고 장비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거주자 A씨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거주자 중 한 사람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외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5톤 트럭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시 아포읍 부근에서 앞서가던 다른 화물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4.5톤 트럭 운전자 A씨가 운전석에 끼어 있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식 타워 주차장 바닥에서 119 구조대에 구조용 들것이 올라옵니다.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타워 주차장을 수리하던 근로자 B씨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지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방학이면 1급 발암물질 성면을 없애기 위한 공사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면 제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여전히 성면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추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면 제거 공사가 완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과연 성면이 없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성면 없는 학교로 관리되고 있는 수도권의 초등학교 142곳을 점검했는데 20%가 넘는 29개 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1학년 교실과 복도, 강당 등 곳곳에서 성면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잘못 작성된 성면 지도를 토대로 재고 공사를 하다 보니 말뿐인 무성면 학교가 생겨난 것이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면 지도가 엉망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성면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역기관의 검증 결과를 받아본 교육부의 담당 과장과 공무원은 오히려 검증 결과를 삭제하거나 축소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성면 실태 조사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였는데 감사원은 이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성면 철거 공사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면을 제거하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 사업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올해는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발사가 없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개발을 계속하면서 2020년이면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진전을 과시할 때마다 내세운 언급입니다. There's no rockets going up, there's no nuclear testing,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we'll see how it works. 하지만 미 MBC 방송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도 북한의 정책 변화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이미 대량 생산 단계라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리트워크 부소장은 북한이 현재 생산 속도라면 2020년까지 핵탄두 약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만으로 만족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매사추세츠 공대 비핀나랑 교수의 말입니다. 북한과 협상을 모색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강경파들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새해 북한이 이에 호응하며 비핵화 진전을 이룰지 도발 중단이라는 현상 유지에 그치며 교착 국면을 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이 제기된 중국 업체 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입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중국 업체명은 없지만 사실상 이 두 회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상업을 통제하는 권한이 적용됩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 수권 법안을 마련했고 8월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5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뉴욕 증권시장은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낙폭을 크게 축소했고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종 뉴스에 따라 급등락이 연출되는 불안한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지속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2% 하락한 6,584.6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깍그 40 지수는 4,598.61로 장을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2.37% 내렸습니다. 내년부터 병사들의 병영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매달 2차례 병사들이 자대에서 평일에 외출을 할 수 있고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일하고 있어? 침대에 누워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음악 감상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인터넷 동영상을 함께 보는 병사들. 내년부터 이런 풍경이 우리 군 내무실의 평범한 모습이 될지 관심입니다.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 여부를 고민해온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촬영 기능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녹음 기능은 기능으로 통제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 주말에만 허용되던 외출은 평일로 확대됩니다. 평일 외출은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4시간 동안 한 달에 2번까지 나갈 수 있고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박 때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위수 지역과 관련해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맞춤형 시행 방안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대비 태세를 감안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거리가 우선 꼽히고 있지만 부대 근처 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새 모녀가 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명품 가방과 고급 가구 등을 밀수한 혐의인데요. 대한항공과 직원들을 마치 사조직처럼 범행에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한진일가 세 모녀가 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억 원대 밀수와 허위 신고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들 세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산 물건들을 여행객 분실 수화물 등 회사 물품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것만 지난 9년 동안 260차례 걸쳐 1억 5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1,000만 원대 명품 가방은 기본이고 과일과 그릇, 장신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2013년 5월경 뉴질랜드에서 초유를 반입하고 2013년 10월경에 중국에서 대추 그리고 칼 호텔에 사용할 구근, 장미 구근 그리고 발리 도자기 난로. 여기에 이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소파와 탁자 등 고가의 가구들을 수입하면서 대한항공 이름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모두 5억 7천만 원어치로 모녀가 내야 했던 관세 2억 2천만 원은 고스란히 대한항공이 대신 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선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밀수 혐의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컴퓨터 부분이나 휴대폰 부분도 일부 교체가 됐던 부분이 확인돼서 인천세관은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사적으로 범행에 동원했다고 보고 세 모녀와 함께 가족 조원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항공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의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하고 편의를 봐준 세관 직원 2명을 징계하고 추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올해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방위비 협상을 벌였지만 최근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방문했던 아르헨티나와 일본 등 20개국 정상과 국민에게 트위터로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영문 트위터 계정에 올린 새해 인사는 지난 한 해 평화를 향해 뛰는 데 함께해줘서 큰 힘이 되었다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처리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심사 전에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작다고 미리 언급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서울타워와 나폴레옹 과자점 등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가 담긴 문화유산 14개를 올해의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는 지난 1975년 준공된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현재는 서울의 상징 건물로 사랑받고 있고 1968년 개업한 나폴레옹 과자점은 제과업계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 제과 사관학교로 불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금융소득으로만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자산가는 4,500명이 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 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55만 2천 원씩 돌려받은 셈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는 71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습니다. 1억 원 초과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로 나타났습니다. 총 급여액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해마다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6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만 5억 원 넘게 벌어들인 자산가는 4,500명이 넘었습니다. 금융소득 5억 원 이상 초과 인원은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25.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9,700만 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69만 가구에 1조 2,8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5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차명 계좌 신고에 지급한 포상금은 1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5.7% 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과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14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9월에 임용되거나 승진한 공직자 50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억 8,900여만 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5억여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재산 공개자 가운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가장 많은 134억 원을 신고했고 황창화 한국지연난방공사 사장은 재산이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은폐 축소 책임 등을 물어서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했죠. 경찰은 이와 별개로 BMW 코리아 고위 관계자들의 소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24일. 광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3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2009년식으로 리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BMW 520D 승용차가 주행 중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 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뒤늦게 교체되고 있지만 화재 우려는 여전한 겁니다.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즉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 연료량이 부족하여 냉각수 보일링에 의해서 EGR 쿨러에 균열이 생기고 이처럼 소비자 불안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결함을 고의로 은폐 축소한 BMW 측의 잘못까지 드러난 상황.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 본사와 납품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BMW 고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징금 112억 원 외에 고위 임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하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을 은폐 축소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함 내용을 알고 되었고 오히려 이제 은폐한 사실이 있었는지 우리 그거를 계속 수사를 해왔었거든요.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이 되어 왔고요. 소환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 부분이 진행된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BMW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일부 차주들은 독일 본사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관련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사업논의 10여 년 만에 첫 삽을 떴는데요. 그런데 GTX-A가 시작되는 파주 고양 지역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노선이 대단지 아파트 아래 땅속을 가로지르면서 집안이 내려앉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 교화지구 8단지. 주민 50여 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335 모여듭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아파트 단지 바로 밑을 지나게 된 것에 반발해서입니다. 바로 동 옆에 붙은 아이들 놀이터예요. 발파 작업을 해갖고 굴을 뚫어서 글로 지나간대요. 무조건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25일 GTX-A 노선이 아파트 지하가 아니라 단지 가장자리 농구장을 통과할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건물 바로 밑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GTX-A 노선이 이곳 아파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곳 농구장 밑을 지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 고양시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 별빛마을 9단지의 경우 해당 노선이 아파트 단지 한복판을 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동하고 집안 침하가 좀 걱정스럽고요. 공원으로 충분히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지은 지 30-40년 넘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과 가럴동도 GTX-A 노선이 지나갑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기존 노선 앞으로 공원도 있고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하를 관통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저는 GTX-A 노선 파주 은정에서 서울 삼성 구간이 착공식을 시작으로 조만간 본격 공사에 들어가면 해당 구간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억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경북 구미와 포항, 강원, 원주 등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 14명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돼 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변호인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은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 신문 과정에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름과 국적, 나이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을 언론에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는 연말이 되면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5천여만 원을 기부하고 호련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19년째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노송동에는 천사마을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름도 얼굴도 알리지 않고 정체를 꼭꼭 숨긴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해마다 수천만 원을 마을 어딘가에 놓고 사라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40, 50대 중년 남성분 목소리로 다급하게 지하 주차장에 빨리 가보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가보니 지난해와 같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황금색 돼지 저금통과 5만 원권 지폐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기부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19년째 남몰래 선행을 이어온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거액의 돈다발과 함께 이처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올해 기부한 돈은 5만 원권 지폐 1000장과 저금통 속 동전 등 모두 5,020여만 원. 이에 따라 얼굴 없는 천사가 19년째 20차례에 걸쳐 기부한 성금은 6억 8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천사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동안 어려운 이웃 4,900여 세대가 도움을 받았고 내년에도 300여 가구가 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얼굴 없는 천사의 유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팍팍하고 기부 행렬도 줄었다는 2018년 새밑.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어려운 이웃들의 꽁꽁 언 마음을 녹이고 기부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행복 바이러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는 미래를 이끌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데요.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7개 선진국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즉 이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터 국제기구가 발주한 145억 원 규모의 초고온 플라즈마 불안정성 제어장치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제작 사업을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수주하면서 이터 건설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K스타와 이런 국내 핵융합로 연구 경험을 쌓은 그동안의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국내 핵융합로 연구시설인 K스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터 건설 사업에서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수주한 금액은 모두 117건에 6천억 원 선. 이 같은 수주액은 국내 핵융합 기술의 기반이 된 K스타 장치 건설에 들어간 사업비 3천억 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인 이터가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시장 진출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한다고 하면은 돈을 쉽게 얘기하면 벌면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죠.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우리의 K스타 기술력이 이터 건설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난민 캠프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는 화산이 폭발해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난민 캠프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시리아 북부 아티마시에 있는 난민 캠프에 홍수로 건물들이 침수되고 도로에도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도 물에 잠겼고 물이 사람들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وما يفتحوا لنا لا العبارات ولا عم يفتحوا لنا شيء انه هالمي تروح علينا وما حدا عم يطلع فينا يعني خالص. 7, 8년째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에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폭발해 최소한 28명이 부상했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지난 24일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했고 25일에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가옥 수십 채와 성당이 파괴됐습니다.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Prima di tutto voglio dirvi che domani sarà convocato il Consiglio dei Ministri a Palazzo Chigi e sarà ovviamente dichiarato lo stato d'emergenza. 400여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에 이어 연말에도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덮친 쓰나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나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산지질 재난예방센터는 어제 오전 아나 크라카타우 화산의 경보 단계를 전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산 주변 2km였던 접근 통제 구역도 반경 5km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문 밖을 나서기가 꺼려지는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최강 세미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오늘 아침 영하 23.6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서울이 영하 14.3도, 대구 영하 8.7도까지 내려가서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목도리나 장갑 같은 보온용품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창에는 15cm, 울릉도에 14cm, 목포에 5.1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고 7cm가 오겠고요. 밤까지 제주 산간 지역과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륙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고 칼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 낮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4.3도, 춘천 영하 15.6도, 전주 영하 8.7도, 부산 영하 7.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구와 전주 영하 1도, 부산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새해 초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